이 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있었다. 첫 번째, 물이 있었대요. 그리고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만 태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뿌르릉 하면서 번개가 쳤대요. 그 번개가 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물이 만들어졌대요. 이것을 구성하는 분자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한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들이 쭉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 분자들 중에 이 A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자기 복제를 막 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A가 계속 스스로 자기 복제해서 A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복제에 오류가 일어나서 B라는 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특성상 또 막 자기 복제를 할 거야. 삐 이렇게 자기 복제를 쭉 하다가 또 오류가 일어나서 C가 또 자기 복제를 하다 오류가 일어나서 D. 그래서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분의 설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분자들은 우리 인간처럼 뭐 지적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인지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본능, 습성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방어막을 쌓는데 이 방어막 이름이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포들이 모이고 뭉쳐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운반해주고 나를 다음 세상까지 끊임없이 자기 복제한 분자들을 전송할 수 있는 생존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사람이고 강아지고 그것이 꽃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ESS라는 게 나옵니다. ESS. 진화적, 안정적 전략이다. 예를 들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사자가 있어요. 둘이 만났어. 그러니까 태어나 봤더니 내 생존 기계는 작아. 대신 빨라.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고 여기는 사자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내 생존 기계 크고 단단하네. 근데 많이 먹어야 생존할 거 아니야. 가서 먹어.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주장에 의하면 자연의 섭리 본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편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행동 방식과 관련된 건데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의 뭐 절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무한애정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숭고한 모성애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생존 기계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가까울 근, 인연 맺질 연글에서 근연도란 말이 나와요. 내 자식이 이뻐요, 조카가 이뻐요? 내 자식이. 왜 내 자식이 이뻐요? 내 새끼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아요. 조카가 근연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유전자가 자기가 복제한 똑같은 유전자들이 다음 세상까지 쭉 전송되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최대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래요. 뭐 하나, 둘 이렇게들 생각하지 무작정 많이 낳지 않아요. 독자로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부모하고 자식 근연도 2분의 1, 형제
근연도 2분의 1.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한테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형제끼리는 왜 그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자, 엄마 새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새가 있는데 6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새끼들이 계속 짹짹짹짹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밥 달라 밥 달라. 근데 얘들이 짹짹대는 소리가 문제가 뭐냐면 포식자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는 다른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어떤 공급, 양육의 양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파트는 협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등을 긁어줘. 난 네 등 위에 올라갈 테니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그냥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 그럼 이 협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 이것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형 어류가 이렇게 있는데 막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막 찌꺼기가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라는 물고기가 들어가서 요 사이에 이에 뭐 이렇게 막 찌꺼기들을 막 이렇게 청소해주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대형 어류가 먹는 다른 먹이 물고기가 이 청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 청소는 절대 안 먹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이 사이에 낀 거를 다 청소를 해주니까. 이 예를 들면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한 방편이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보면 신부님, 스님 보면 결혼해요? 안 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윤봉길, 이봉창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밈입니다. 밈. 자, 사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황 선생님 어떤 사상, 주리론에 대해서 딱 집대성을 하죠. 그럼 그 제자들은 그걸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해요. 학파가 형성이 돼요. 이런 건 음악계에서도 알 수 있고 미술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자체를 프로그래밍한 유전자에 반역하는 행위, 인간만이 가진 반역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의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그 반역 행위가 바로 여기는 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꼭두각시다, 뭐 이런 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분열과 반목이 점철되는 이 지구촌의 시대에서 모두가 협력하고 손잡고 발맞추어 나갈 때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널리 안전하게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